앞에서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도선이 아니라 이 도선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 도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전류 고리가 받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힘이 이제 결과적으로 토크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 우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요 그림처럼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균일하게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도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에만 이렇게 전류를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요 고리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전류가 받는 힘은 I, L 크로스 B였으니까 이 힘은 자기장하고 도선하고 나란한 방향의 힘의 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전류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이쪽,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나란하죠. 그래서 여기서 힘이 없어요. 얘도 전류의 방향이 이쪽, 자기 방향이 이쪽 나란한 방향이니까 힘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힘을 받지 않아요. 1번과 3번은.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고요.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에서 자기 방향으로 감아주니까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4번은 반대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1번과 3번은 힘을 받지 않고요. 2번은 위로 받고 4번은 아래쪽을 받으니까 요걸 축으로 해가지고 얘가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왼쪽이 올라가고 4번, 2번이 올라가고 4번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걸 이제 옆에서, 요쪽 옆에서 보면은 얘는 올라가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작용하고 있는 힘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ILB였으니까 요 2번이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류 I에다가 그 다음에 L은 요 길이가 A죠. A, 그 다음에 자기장 B. 요만한 크기의 힘을 받는 겁니다. I, A, B. 여기 써 있는 게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서 올라가고 오른쪽 4번에서 밑으로 내려받게 되니까 그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평면에 이렇게 네모나게 코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은 고리가 그 도선고리가 있을 때 그때 얘가 회전을 하니까 그때 그 회전을 하게 만드는 그 힘에 의해서 생기는 토크를 계산해 주면은 토크는 배운 지 좀 오래됐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얘는 R 크로스 F였습니다. 즉 뭐냐면은 R의 크기, 그 R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 축으로부터 요 거리가 R이 되는 거죠. 요 벡터가 R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힘을 여기에서 받는 힘의 크기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받는 힘의 크기, 힘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R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R하고 F니까 이거 이에서 토크의 방향은 이제 위쪽 방향이 되겠네요. 근데 그 토크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토크가 90도일 때 맥시멈이죠. 그래서 요놈은 R, F, 사인, 세타를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했었는데 세타가 90도인 상태니까 사인 세타는 1로 무시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겠죠. 자, 그래서 토크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R이 B의 절반이니까 2분의 B 곱하기 F는 아까 했었죠. F가 뭐였냐면 I, A, B였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토크가 이번에 얘는 아래쪽 이쪽에서 받는 토크의 크기도 역시 이 IAB인데 이 R 방향도 반대고 L 방향도 반대이기 때문에 F 방향도 반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토크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토크의 크기만 쓸게요. 그래서 역시 2분의 B 곱하기 I, A,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더하면은 I, AB 곱하기 B가 되는데 요 A 곱하기 B가 뭐냐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얘의 면적이죠. 그래서 그 면적을 라지 A로 쓰면은 라지 AB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얘가 이 도선이 이렇게 지금 회전하기 시작하는 요 단계거든요.
만약에 얘가 회전을 조금 하게 되면은, 즉 뭐냐 하면은, 회전을 좀 하게 되면 위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얘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옆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있던 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쭉 따라 올라가면은 이만큼 위에서 보면 작아진 모습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역시 토크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토크의 방향을 받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토크의 크기가 어떻게 줄어드냐면은 I 곱하기 A 곱하기 B인데 A가 원래 거보다 줄어들어요. 얼만큼 줄어드냐? 사인 세타의 곱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있네요. 이 사인 세타만큼은 줄어들게 돼서 그때 값을 토크의 크기가 I, A, B의 사인 세타가 되는데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요. 오른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면적의 방향, 면적은 요게 면적이잖아요. 요거의 면적의 법선 벡터를 이 위로 올라오는 방향이라고 회전하는 거에 오른쪽으로 손군을 감아주었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A 벡터의 방향이라고 해주면은 그러니까 면적의 방향 벡터라고 해주면은 요거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I, A 크로스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토크를 이렇게 표현을 벡터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요거는 별로 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자기장하고 면적하고 이루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토크의 크기가 줄어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처음에 여기 있다가 이렇게 회전했잖아요. 그럼 더 회전해가지고 여기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오게 되면은 이쪽에 오게 되면은 면적하고 자기장하고 방향이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얘가 토크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토크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크의 크기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처음에 면에 이쪽으로 있을 때 제일 컸다가 회전하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90도가 되면은 토크의 크기가 0이 돼버리는 결과가 만들어지죠. 실제 전동기에서는요, 얘가 돌아와서 반대로 가게 되면은 전류방향이 반대로 해서 이제는 토크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전동기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1학기 때 간이전동기 여러 번 만들었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간이전동기 같은 경우는요, 절반이 돈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토크가 이제 회전하는 힘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뭐라 그래야 되냐, 이 전동기 만드는 코일의 한쪽은 완전히 벗겨내지만 반대쪽은 반만 벗겨내죠.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이렇게 반바퀴 돌았을 때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전동기가 좀 이상해요. 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만 벗기는 게 아니라 가운데 정류자라는 걸 만들어서 얘가 반바퀴 회전하면 전류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뭐 여기서 우리는 그걸 주로 다루려는 건 아니었고요. 전동기를 배우는데 왜 전동기가 이렇게 자기장 속에서 코일이 있으면은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은 왜 전동기가 회전하는 그 요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대전 입자가 이제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일한 자기장 속에 대전 입자가 수직하게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오른쪽 그림 보도록 할게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그 자기장이 X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어떠냐면은 지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균일하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입자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떤 속력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기 요걸 볼까요? 이쪽에 V의 속력으로 입자가 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받는 힘의 크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자기장 속에서 입자가 그러니까 전기를 뗀 입자가 속력을 갖고 움직이니까 어떤 힘을 받게 돼요? Q, V, B라는 자기력을 받게 되죠. 근데 그때 자기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은 속력에 수직하고 이 속력에 수직하고 이 들어가는 자기장 방향이 수직한 방향이니까 어떤 방향의 힘을 받냐? 이쪽 아니면 이쪽을 받겠죠. 근데 이제 얘가 플러스 전환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즉 운동하는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요. 이런 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구심력이 있죠. 그래서 얘는 이 운동하는 속력의 방향만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크기는 똑같고 왜냐하면 운동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지 않으니까 가속하지 않아요. 그쪽 방향을. 방향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의 방향만 바꿔주는 힘에 의해서 계속 방향이 바뀌면 무슨 운동을 하냐? 그렇죠. 먼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구심력이 결국 뭐로 작용하냐? 이 구심력이 아니라 이 자기력이 여기에 구심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구심력은 어떻게 되냐면 질량 곱하기 R분의 V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서 VV 똑같으니까 없어지게 되면은 반지름 R은 어떻게 되냐면요. QB분의 MV라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즉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대전 입자가 수직하게 들어오면 자기장에 수직하게 들어오면 무슨 운동을 한다? 원운동을 한다. 그리고 그때 원운동의 반지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에 비례하고 자기장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메인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부터 이 각속력, 특히 이제 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각속력은 V는 R 오메가니까 오메가는 R분의 V죠. 근데 앞에서 R이 뭐였냐면은 Q B분의 MV였으니까 요걸 집어넣게 되면은 M V분의 V 곱하기 QP VV 없어져서 M분의 QB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각속력이 아니라 주기 한 바퀴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이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전하가 움직이는 전하가 한 바퀴 도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한 바퀴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2파이 r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V분의 R이니까 오메가분이니까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오메가 위에서 구했죠. 그래서 Q B분의 2파이 M이 됩니다. 즉 뭐냐 하면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뭐에 비례하냐? M에 비례하고요. 질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Q에 반비례하고 자기장 B에 반비례하는데 R과는 무관하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 이거 좀 이따가 써먹을 거예요. 즉 주기는 여기 써 있네요. 주기는 입자의 속력이나 궤도 반지름에 무관하다. R도 무관하고 V와도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나 이렇게 도나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속력이 작으면 이렇게 돌고 속력이 빠르면 이렇게 돌아요. 왜냐하면 R과 V는 이렇게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하는 그 구조 원리 설명할 때 이 내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앞에서는 균일한 자기장 속에 이 균일한 자기장의 수직한 면에서 운동하고 있는 이 대전 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직하지 않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장을 자기장을
요게 자기장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이쪽 방향으로 입자가 플러스 입자가 이쪽으로 운동한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운동을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그 벡터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요긴한 건데 물리에서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역학을 배울 때 그 이 힘의 방향과 힘의 수직한 방향 나눠서 생각했거든요. 언제 그랬지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포몰성 운동 생각해 보세요. 중력 방향 y 방향이죠. 중력의 수직한 방향 x축 방향이죠.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물체 운동을 해석해주면 굉장히 그 이 효과적인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얘를 이쪽 방향 속력하고 이쪽 방향 속력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주면 그러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은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하의 운동. 무슨 운동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얘는 원운동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자기장과 날아가는 방향. 그럼 자기력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래서 얘는 무슨 운동하게 하냐면은 등속 운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원운동을 하면서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얘가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선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이 나선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거를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볼게요.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균일하지 않고요. 약간 이런 항아리 형태를 띠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얘가 여기 입자가 있어만 이쪽 방향 속도를 갖는다면요. 이 자기장의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에 해야 될까? 음, 다음 그림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가 자기장을 따라서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면서 자기장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은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구분해주면 수직한 방향이니까 얘는 원운동을 만들고 얘는 등속운동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자기장을 따라가면서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로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근데 끝에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반대쪽에 힘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뭐냐면은 여기 있는 균일하지 않은 항아리 요 안에 입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밖으로 도망간다고 안에 가둬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 자기장 속에 가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대전 입자를 가둘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항아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뭐 얘를 가두는 게 뭐가 중요하냐? 어, 입자를 가둔다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요. 에너지를 가둔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즈마 상태가 뭐냐면은 고체, 액체, 기체 다음에 4의 그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는 뭐냐면 온도가 굉장히 높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전하로서 원자나 이런 데 전하로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데 이런 입자들이 안에 온도가 굉장히 높게 만들어서 자기장을 이렇게 되면 이 안에다가 이제 가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고 가둘 수가 있어서 핵융합할 때 이런 개념을 사용해 준 겁니다. 핵융합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굉장히 높은 온도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입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잖아요. 더군다 왔다 갔다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돌을 해요. 입자가 충돌을 해가지고 입자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항아리 모양의 자기장은 우리가 실제로 핵융합에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뭘 사용하느냐? 지금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나중에 우리가 토로이드라는 거를 배울 거거든요. 뭐냐면 도넛 형태 모양이에요. 이런 도넛 형태 모양의 쉽게 말하면요.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내부에는요. 자기장이 어, 전류방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제 꼬리를 두고 말리니까 이 안에 입자가 들어가면은 이 자기장을 따라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항아리 모양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 토로이드 속에서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충돌에 의한 효과가 문제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든 그 핵융합로를 토카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K스타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써니 아니라 그 다른 때 외국에서 만들고 있는 핵융합 연구에서도 대부분 이런 그 자기장을 가두는 토카막 형태, 이런 도넛 형태의 그 자기장을 가두는 그런 구조를 사용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아리 모양의 자기장이 우리 자연 상태에서도 그 존재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벤 앨런대라는 게 있습니다. 벤 앨런대라는 게 뭐냐면요. 지구가 그 이 이제 지구가 이쪽이 북극이고요. 이쪽이 남극인데 우리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향하잖아요. 그래서 자석으로 따지면은 지구는 북쪽이 S극이고 남쪽이 N극인 이런 자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가서 S극.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입자가 있으면 이 자기장을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운동, 항아리 모양이라고 일부는 볼 수 있어요. 가운데가 볼락한 상태니까. 근데 뭐 대기 중에 무슨 전하를 띈 입자가 있겠어요? 없죠. 근데 있어요. 뭐냐면은 태양에서 온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태양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태양에서 그 전하를 띈 입자들을 지구의 사방으로 방출을 시킵니다. 그게 사실은 이 지구에 오면서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지구자기장에. 걸려가지고 얘가 여기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가둬지는 거예요. 이 베넬랜드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대전 입자들을 막아주는 겁니다. 막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생명에도 굉장히 유해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이 지구 양쪽 끝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끝쪽에서 새어 나올 수 있어요. 새어 나온 놈들이 이 지구 대기권에 있는 입자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로라입니다. 그래서 오로라를 북극 가까운 데서 관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벤 앨런대 내에서 그 대전 입자가 가둬져서 있는데 그게 극지방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관측되는 거죠. 북반구에서 주로 뭐 아이슬란드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서 오로라 관측을 많이 한다고 하죠. 남극에서도 똑같이 관측이 되는데 남극은 사실 여러분들 지구 그 사진을 보면은 알겠지만요. 남극점 근처에는 남극 말고는 가까운 그 나라가 없어요. 제일 가까운 데가 아마 남아메리카 그 칠레인가요? 그쪽 동네인데 거기도 그렇게 많이 위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남극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는 실제로 많이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뭐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뿐만이 아니라 전기장도 같이 있으면은 대전 입자는
전기력을 받기도 하고 자기력을 받기도 하죠. 두 개를 합쳐서 전자기력 이렇게 이야기하고 로렌츠 포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기력을 받고요. 전기력은 전기장의 방향과 똑같이 받죠. 그 다음에 자기력을 받는데 자기력은 그 자기장의 방향 또는 입자의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을 받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합력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가 이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속도 선택기, 두 번째가 질량 분석기, 세 번째가 사이클로트론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드는데 우리는 그 질량 분석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질량 분석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전하를 띈 입자들의 질량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자가 질량이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 우리가 분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질량을 분석하는 기기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그 분석의 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여기 왼쪽 거는 속도 선택기니까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무시하고요. 여기에 입자가 들어왔어요. 지금 입자가 들어와서 만약에 플러스를 된 입자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속도의 방향이 이쪽이고요. 자기장의 아래쪽 방향이니까 왼쪽 방향이 이쪽 방향에 힘을 받죠. 여기 힘을 받고 그래서 원운동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여기 있네요. 균일한 자기장에 들어온 운동하는 일정한 속력을 가진 대전 입자가 받는 힘에 의해서 원운동을 할 때 그때 반지름은 QB분의 MV라고 했죠. 그래서 반지름 R이 QB분의 MV라고 했으니까 출력 M은 어떻게 되냐면은 V분의 QB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을 측정하면요. 질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왼쪽에다가 검출기, 뭐 사진 검판 같은 거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서 뻥 충돌하면 여기서 이제 이 길이를 재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길이에서 반지름 빼고 나면은 요걸 가지고 반지름 R을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다가 전하량, 그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그다음에 속력은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 속도 선택기에서 속력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구하면 질량 M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 선택기를 갖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만약 입자가 두 개가 들어와요. 입자가, 파란색 입자가 들어왔고요. 빨간색 입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가 쭉 돌아서 빨간색 입자가 여기 떨어지고, 파란 입자가 여기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고, R이 M에 비례하니까 파란색이 더 무겁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놈의 속력이 어떤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질량 분석할 때는요, 일정한 속력을, 두 개의 속력이 같게 만들어야 돼요. 입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거를 우리가 속도 선택기라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자, 뭐냐 하면요. 속도 선택기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장이 X,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전기장이 위에가 플러스 판, 밑에가 마이너스 판에서 이게 전기장 방향이고,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자기력이 QE 더하기 QVB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얘가 플러스 전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플러스 전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전기력을 받아요. 전기력은 어느 쪽 방향을 받아요? 전기장의 방향으로 받죠.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습니다. 전기력 QE를 받게 돼요. 그런데 자기력은 어떻게 받냐면요. 이게 플러스 전하가 운동하는 방향에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위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죠. QVB를 받습니다. 크로스. 그래서 두 개의 힘이 똑같으면은 얘는 R자 힘이 제로니까 무슨 운동을 해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등속 운동을 하다. 중력 무시할게요. 그래서 QE가 여기서 전기장은 2로 작용하고요.
다음에 QV, 속력은 V고, 그 다음에 이때 자기장은 Bin으로 써 있으니까 Bin으로 할게요. 그래서 QQ 없어지면은 우리가 여기서 V는 B인분의 2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속력을 가진 놈만, 그래서 내가 속력이 좀 빠른 놈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전기장을 키우거나 자기장을 약하게 하고, 속력이 작은 놈을 좀 알고 싶어 그러면은 V가 작으려면은 E가 작거나 B가 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온이 발생하는 장치인데, 사실은 이온이 발생하는 장치에다가 이 오른쪽에 속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슬릿에다가 뭐 마이너스로 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그 전위를 걸어주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전하니까 이 마이너스 때문에 앞으로 가속을 하게 돼요. 가속하는 구멍을 통과해서 튀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결과가 나타나서 우리가 원하는 속력을 가진 전하를 오른쪽으로 내보내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속력은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량과 그 다음에 그 반지름이 비례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사실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속력 V가 B인의 2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질량 M은 어떻게 되면 Q B의 B인의 2 곱하기 R. 그래서 질량은 반지름을 구해가지고 질량을 구하는데, 그때 이 질량 분석기의 자기장, 요놈은 속도 선택기의 자기장, 이건 속도 선택기의 전기장.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질량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질량 분석기, 속도 선택기 합쳐진 얘기가 되는 거고요. 비슷한 방법으로 그 톰슨이라는 사람이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 참 톰슨은 되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J.J.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한 걸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그 원자 모델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하의 크기와 질량의 비, 이게 이제 우리 비전하라고 부르는데 이걸 측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전 편향판, 이게 이제 전극이에요. 그래서 위는 플러스 밑은 마이너스니까 얘가 전기장이 이런 방향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과 이쪽에 이 코일을 만들었어요. 그럼 코일을 만들면 얘가 자기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뭐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류를 가지고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얘가 전하가 들어가면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그 세기의 차이에 의해서 편향되지 않으면 여기로 올 수도 있고 편향시켜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얘가 이 전자가 플러스 극인지 마이너스 극인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을 찾아낸, 그때 이제 이것들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게 이 브라운관이었거든요. 이 브라운관이 요거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지금 브라운관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앞에 유리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유리를 패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생긴 또 유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뻔넬이라고 부릅니다. 깔때기처럼 생겨서요. 그리고 요 앞에다가, 요 안에다가 형광물질을 발라놔요. 그리고 요 뒤에는 전자총이 들어있어요. 전자총. 전자총은 산화물을 넣은 산화물 코팅 뒤에 열선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열전자가 방출하거든요. 그런 놈을 이 전자총 안에서 전극을 만들어가지고 가속을 시킵니다. 가속된 전자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때 여기 옆에 단면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가운데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겠죠. 이렇게 생긴 그 판에 옆에 코일이 막 감겨져 있어요. 이 코일이 위아래 세트로 감겨 있고 옆으로 세트로 감겨 있어서 자기장을 위아래 자기장을 만들기도 하고 이 앞뒤로 자기장, 그러니까 수평 수직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자총을 가지고 이 전자죠. 가속된 전자가 자기장에 의해서 편향이 돼서 이 브라운관을 앞에서 보면은 이제 화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 하나까지 모든 지점에 이 전자빔이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는 전자빔을 쫙 스캔을 하면서 발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다 LCD나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좀 다른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선을 몇 개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25개의 선을 사용하고 유럽 같은 데는 그 선 규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 방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식으로 만든 텔레비전을 유럽 가져가면 못 쓰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수출하는 TV는 또 다른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빔이 나가서 앞으로 뻥 때리면 형광체가 이게 전자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빛의 속도의 약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빠르기로 발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충돌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빛이 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색을 인지해서 이 영상을 구현을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것만 해도 좀 더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 톰슨의 그 전자 비장 측정 실험하고 유사한 거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가 사이클로트론인데, 사이클로트론은 쉽게 말하면은 입자가속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자가속기의 기본 모형, 기본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사이클로트론에서 나오는 거는 가속기라는 게 뭐예요? 빠르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라지는 거야. 그럼 빠르다고 하는 건 에너지가 큰 거죠. 에너지가 크면은 그걸 가지고 써먹을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원자 핵의 핵 분열을 일으키는 데 쓸 수도 있고요. 뭐 원자끼리 부딪히면 얘가 깨져버리죠. 그럼 깨지면은 그 속에 원자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죠. 그렇게 지금은 원소의 근원을 밝히는데 이런 거를 많이 그 입자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병원 같은 데서는 진료나 치료 목적으로 이 방사능 물질들을 위해서 이 사이클로트론 장치 같은 걸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었죠. 그래서 이 사이클로트론의 기본 구조, 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그림 다음 장에 있으니까 다음 장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요게 이제 사이클로트론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장은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방이에요. 지금 그림이 지금 2차원과 3차원 헷갈려서 그런데, 그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면들 있잖아요. 요거의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요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교류라고 써 있는데 그냥 이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전부 이거 지금 플러스 전부 해봅시다. 그럼 전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그래서 볼까요?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전화가 있다. 그러면 전기장에 따라서 앞으로 이동하는데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속도가 빨라지죠. 속도가 빠르면 아까 그 속도가 빠른 전하가 요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전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원운동을 좀 크게 하죠. 그리고 얘가 여기 도달하면요. 요 놈이 이제 이거를 플러스로 바꾸고 이놈을 마이너스로 바꿔줍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속하죠. 그러면 더 큰 원을 돌죠. 가속하고 큰 원 돌고 가속하고 큰 원 돌고 원을 돌 때는 속력은 일정하죠. 등속 운동하니까 가속하고 돌고 가속하고 돌고 가속하고
돌고 가속하고 엄청 빨리 도는 거죠. 빨리 속도가 있어. 왜 가속을 많이 생각하면은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점점 반지름이 커지면서 가속하는 거예요. 중간에 요 사이에서 가속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도가 느렸지만 나중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가 빠른 놈을 가지고 딴 데다 충돌을 시키고 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로트론은 반바퀴가 돌 때마다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시간에 반바퀴가 돌 때를 딱 맞춰가지고 바꿔주는 게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원운동을 할 때 그때 주기는 질량에도 관계없었고요. 반지름에도 관계가 없었어요. 즉 뭐냐면은 얘가 여기 온 다음에 가속해서 이렇게 올 때 그거는 넘어가서 이렇게 돌 때 걸린 시간과 넘어가서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즉 뭐냐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는 거는요. 일정한 주기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가면서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거나 이렇게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거랑 맞는 교류를 그냥 연결을 해준 겁니다. 이게 만약에 빠르거나 느려지거나 계속 변했으면은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입자가속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전자기장에서 그러니까 자기장에서 이제 약간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기장 했던 것들을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전기장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했었냐면은 처음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 배우고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을 했었죠.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을 할 때도 그냥 적분해서 구하는 방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을 쉽게 구하는 방법을 했었죠. 자기장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자기장의 내용 배웠죠. 그 다음에 적분해가지고 자기장을 구하는 방법을 구할 거예요. 그걸 이제 비어사바르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쉽게 구하는 방법, 그걸 앙페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